예. 그래서 이제 12운성은 12개의 별이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사주에 접목시킨 이론인데,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옛날에는 이, 그 육친론 있죠. 육친. 선생님들 육친 이론을 알죠? 명리학에서는 육친 이론, 원래 십성 이론이라는데, 육친에 대한 이론이 명리학의 가장 그 핵심적인 시그니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학문과 차이가 나는 기준, 학문에서 어떤 뭐 경영학, 경제학, 행정학, 뭐 역사학, 뭐 여러 가지 학문 중에서 그 학문만이 갖고 있는 개성이 있죠, 개성. 그 개성이 가장 강한 게 다른 학문과의 차이점을 만들거든요. 그 차이점을 만들어내는 가장 강력한 개성이 명리학에서는 원래 육친이론. 십간이라는 게 막 비견, 급제, 뭐 정제, 편제, 뭐 그런 거를 어떻게 학문적으로 다루는 데가 없잖아요. 그게 이제 뭐 굉장히 좀 특이한 그 명리의 개성 있는 이론이거든요, 그게. 참 그 신기한 건데, 십이운성은 뭐냐면, 딱히 명리학에서 말하는 육친에 관련된 이론적인 것보다는 오행의 강약을 많이 다뤄요. 오행의 강약. 강하고 약한 거 있죠. 그러니까 십이운성은 원래 이제 팔자를 볼 때 육식갑자를 보죠. 육식갑자. 육식갑자. 이 육식갑자라는 게 이게 갑자, 을축, 병인 이래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갑자 이러면 이거를 하나의 같은 운기로 본단 말이에요. 이 갑자라는 운기를. 갑자, 을축, 병인이 하는데 왜 두 가지를 나눴냐 이거죠. 이게 하늘에 있는 거는 천간에 있는 기운이고 이건 지지에 있는 기운으로 보죠. 그러니까 이게 천지죠. 하늘과 땅. 그러니까 모든 동양학은 동양에서 만들어지는 학문은 승리학도 그렇고 유학의 모든 근간은요. 음양학이거든요. 이게 음양학. 음양학. 근데 이 음양을 떠 있는 천기의 기운을 이게 천간을 뭐 갑을병정으로 10개 만들고 자축부터 시작한 거 12개잖아요, 이게. 그래서 천간 10개, 지지 12개가 짝이 안 맞는 두 개를 뭘로 처리한다 했죠? 공망 처리한다 했죠. 그래서 비워버렸다고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면 그거는 이제 공망 이론도 되죠. 짝이 안 맞는 거. 그리고 지지 대 지지 관계. 뭐 해와 자에서 뭐 자를 기준으로 해를 보면 이게 뭡니까? 이게 망신살이다. 이거는 지지 대 지지 관계를 보는 거죠. 지지 대 지지 관계에서 신사를 적용하는 거를 우리가 별도로 처리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 12신살 12가지로 쪼개버리는 거거든요. 자, 천간과 지지 간의 관계 있죠. 요것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임수가 천간의 임수라는 글자가 땅바닥에 자수를 보면 이걸 무슨 살이라고 하죠? 천간과 지지에서 양인이죠, 양인. 이런 식으로. 오가 있고 땅 천간에 병화가 있으면 병화가 오하에 근거를 있으면 천간에 있는 병화가 지지에 오화라는 글자를 놓고 있으면 천간과 지지 관계에서 신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신살을 오와 병화 관계에서 뭐 양인 이렇게 보는 거지. 뭐 똑같죠. 진의 기토는 이게 신살이 또 뭐가 붙습니까? 천간과 지지에서 기토라는 기운이 천간의 기라는 기울이 지지 속에서 진토를 안고 있으면 이 용진자에 신살이 걸려요. 그 신살을 뭐라 했노? 이 홍염 이렇게 또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붙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간지지, 지지대 지지. 그러니까 진에서 오 보면 제살 이래 들어가요. 이거 나중에 12신살 배우면 배우겠죠. 그러니까 진짜 신살의 이론의 이제 모든 기운은 이제 여기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천간지지, 지지대 지지. 맞죠? 여기서 이제 청간과 지지간에 이런 거는 살이 다 붙는 거예요. 홍염살, 양인살, 뭐 이런 것들이 다 붙겠죠. 여기서 이제, 음, 운의 강약을 보는 것은 있죠. 강약, 강하다, 약하다의 개념이 있죠. 그러니까 기토가 진을 받다라는 거는 그냥 그 홍염이라는 그 기운을 갖고 있다고 보지, 강약을 보는 건 아니죠. 맞죠? 그러면 이제 옛날에 이제 이런 거예요. 신사를 다루는 학문이 발달될 때는 강약을 안 다뤘어. 강하다, 약하다는 게 아니라
신살이라는 거는 관계성으로 봤거든. 신살이 뭐냐 이러면 신살이라는 거는 글자와 글자의 관계로 봤어요. 글자와 글자의 관계성으로 봤단 말이에요. 관계 지어졌다라는 이야기지. 여기에 특별히 어떠한 강약적, 육친적 개념을 쓰지는 않았어요. 그냥 뭔지 모르는데 지지 대 지지 간의 관계성이나 청간과 지지와의 관계성에서 발생되는 그 특유의 그런 어떤 살이 있더라는 거죠. 그걸 이제 뭐 처음에 명리가 만들어질 때 그에다 살을 다 붙인 거예요. 홍련 막 이런 것들을. 근데 이거 엄밀히 따지면 이게 이론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진이라는 글자 자체가 용진자라는 게 천지 만물이 하사하게 꽃피는 성분이거든. 이게 만춘직이잖아요. 그리고 용은 어떤 속성이 있습니까? 화려한 비늘을 날리는 그러한 멋진 기운을 갖고 있죠. 빛나는 찬란한 이런 거잖아요. 멋있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만춘의 기상이 천지 만물을 환하게 밝히면서 만물이 무성한 시기에 농가 밭은 보기에 예뻐 보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떤 이런 기토라는 게 진이 있다는 거는 천지 만물이 화사하게 만춘이 지어지는 그러한 기운, 하늘에 떠 있는 기운이 지지에 이러한 기운을 갖고 있다라면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은 지지로 본다면 하늘에 떠 있는 기운이 땅바닥에 이러한 화려함이 있으니까 천지 만물이 예뻐 보이는 거 있죠. 이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붉게 물들어 버린다고. 이렇게 붉을 홍자에 물들일 염자를 썼죠. 그래서 홍염이 있다는 거는 빨려 들어간다는 의미가 있는 거지. 용 선생한테 빨려 들어간다. 용은 용 선생이 깃털갈인데 진이 세 개가 있거든. 그러니까 쏙쏙 빨려 들어간다. 물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기름진 기토가 천지 만물의 만춘의 기상인 진토를 만난다는 거는 만물을 확 소생시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어? 우리 쌤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물들게 만드는 게라. 그래서 뭐가 많다? 강사가 많아. 인기 강사가 많아. 이 홍염이 있는 사람들은 인기 강사가 많아. 이거 하나하나 하면요. 왜 의미가 다 있다니까. 그들 나름대로. 병화는 하늘에 태양이 땅바닥에 호랑이가 있다는 거는 인시에 태양이 뜨는 기상이 서서히 태양이 뜨니까 천지 만물이 어두웠다가 환해지기 시작하죠. 이럴 때에 그 밝아지고 환해지는 이 태양의 양강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고대하고 기대하면서 쳐다보겠습니까? 이름하여 홍념이라 한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이나 진이라는 거는 다 뭡니까? 인달, 묘달, 진달은 봄이죠. 봄에 천지 만물이 무성하게 성장시키잖아요. 이게 뭡니까? 계몽이잖아요, 계몽. 계몽 운동하는 거 있잖아요. 문맹자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문맹자들에게 지식을 전파하고, 고로 인의 병화와 진의 기토는 이 홍염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 계몽과 관련되니 그대의 직업은 교육가가 된다. 이렇게 찍어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신사를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뭔데, 이게? 육친의 급제 아니가? 막 이래 보면 안 된다. 신사리론에 어떤 사람이 육친을 쓰냐? 육친을 쓰지 말아야 돼요. 용 선생이 보는 거는 이런 거예요. 이런 걸 연구하는 게 신사리론이에요. 그래서 얘가 급제인지 뭔지는 나는 모르겠는데 선생 아이가 이래 되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모든 신살은 그 나름의 다 뜻과 의미가 있고 그 가치가 다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강약을 보는 게 아니죠. 이런 기운이 있으니 글자와 글자, 기토와 진토라는 이 글자와 글자 간의 대대 관계가 이러한 기운을 안고 태어났으니 당신은 어떤 직업, 남을 가르치고 계몽하는 교육가의 운명을 갖고 간다. 이런 식으로 풀이를 했다는 거죠. 자, 이거는 강약이 전혀 없죠. 근데 오늘의 주제 12운성은 뭐냐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천간의 특징 중에
먼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옛날 사람들이. 자, 우리가 명리학이 발전되는 과정에서 내가 지질은 네 글자를 갖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네 글자 중에 어떠한 글자가 있었을 때에 그 글자가 나에게 끼치는 어떤 강약적인 어떤 기운은 없을까가 이제 접근이 된 거죠. 이제 이런 거는 알겠어. 이런 관계성에 대한 건 됐는데, 자, 강하고 약하고도 있는 것 같아야 된 거예요. 사람이 이런 눈이 오니까 힘이 없고 막, 왜 그렇지? 이런 거 있죠. 경금일간이 이상하게 밥주인년이 오니까 왜 선생님 몸에 힘이 이래 없습니까? 왜 밥을 먹는데 음식 맛이 없습니까? 사는 게 재미가 와 이렇게 없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막 되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잘 살아왔나? 나는 잘 살고 있는가? 왜 이렇게 사는 게 더덥고 자꾸 막 이래 종교에 관심이 가고 막 명리에 관심이 가고 마음이 헉헉하고 이 고독감을 느끼기 시작할까? 왜 그러냐? 경금 입장에서는 내가 밥을 먹고 마시고 활동하는 것을 육친에서는 식신이라고 하죠. 식신이라는 게 뭐냐? 밥 먹고 자고 놀러 다니고 취미 생활하고 먹고 놀고 사람이 돈을 버는 이유는 뭡니까? 식신을 명랑하게 쓰기 위해서지. 돈을 많이 벌어서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맞죠? 어? 짜장면 보통 먹을 거 꼬빼기 먹고 간짜장 시킬 때 만두 하나 추가하고 그래서 너무나 행복하다면서 만두 왜 이렇게 맛있냐 이게 식신이거든. 그게 진년의 12운성에서 뭐다? 묘지가 돼본 거예요. 이게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진이라는 글자가 왔을 때 식신, 식신이 뭡니까? 이게 먹을 식자가 들어갑니다. 먹을 식. 어디 갔노? 먹을 식. 아이고, 먹을 식도 안 보이네. 식신입니다. 식신, 먹을 식. 식신이라는 먹는 신이 들어오는데 이 글자가 진토의 묘지가 돼본 거예요. 묘지. 이것도 12운성을 12가지로 쪼개는 거예요. 쪼개는데 이 진토의 임수가 묘지에 들어가니 밥맛이 내가 밥맛이 없다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경일관들이 올해 갑진년이 오면 어쨌든 억지로라도 뭘 해야 안 되겠나 이런 거고 또 식신이 자꾸 임묘됐다는 거는 자꾸 이렇게 뭔가 내 몸이 좀 움츠려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뭐랬죠? 내가 자꾸 움츠려들고 고개를 수그릴 일이 많이 생긴다는 거는 식신이 임묘할 때 뭐 한다 했죠? 공부해요, 공부. 활동력이 위축되면서 앉아서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어. 애들이 이제 상담을 하는데, 선생님, 애들이 요새 막 너무 발발거려갖고 이놈이 공부는 안 하고 책상에 앉으면 30분을 못 견디고, 이거 미치겠습니다. 올해는 좀 주저앉아서 공부할 일이 생기겠다. 식신이 임묘되니까 이제 활동적인 에너지가 위축돼 버리니까 방방 뛰는 것들도 공부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이게 12운성의 논리예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12운성이라는 거를 좀 이렇게 안 쓰는 쪽에서는 이걸 편인이라는 글자로 해석을 해버리거든요. 편인은 식신도식이라 하여 편인 운에 당신이 식신이 이제 엎어지니까 안 좋다 뭐 이렇게도 하지만 자 12운성으로 보면 이게 뭡니까? 식신이묘래죠. 이렇게도 해석을 한다는 거죠. 예.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12운성에 대한 논리가 굉장히 발달돼 갖고 오랜 역사를 통해서 검증이 많이 되고 또 학자들이 뭐 여러 가지 책이나 이론에서 저 12운성을 많이 이제 확장 해석을 많이 했던 동네가 어느 동네냐면 일본이에요, 일본. 일본에 옛날에 뭐 아부테산이라 유명한 명리가가 쓴 그 명리 전집에 보면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 치면 사주첩경의 이석영 같은 선생님인데 그런 분이 썼던 내용이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12운성이라는 거를 절대 등한시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하고 가장 가까운 지역이 어디입니까? 부산이죠. 그래서 부산의 명리가들이
옛날에는 그 일본 사람들이 쓰는 일본 책들이 이제 부산에 왕래가 많으니까 일본 명리서들이 부산에 이렇게 많이 돌아놓으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옛날 진짜 옛날이겠죠. 일제시대 그때 이제 한학이나 이런 거 공부를 하신 분들이 이제 일본 책을 보고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십이운성의 기본적인 논리나 학장 이런 것들은 이제 부산 지역에서 좀 활동이 많이 됐죠. 하게 공부가. 예, 지금도 십이운성을 잘 쓰시는 분들이 이제 부산 지역에 많죠. 음. 근데 이거는 사실 또 중국 명리 쪽에 발을 들여가지고 그 뭐 자평진전이라든지 이쪽 계열의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딱히 또 십이운성을 많이 안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격과 어떤 국을 잡아서 이제 팔자 해석을 하니까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상담 기법이 좀 달라요. 예, 중화 쪽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상담하는 방법하고 십이운성이나 이런 걸 많이 쓰는 이제 영남 쪽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도사님들하고는 사주 해석의 좀 방법이나 패턴이나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좀 많이 달라요. 근데 이제 제가 보는 입장은 이제 기본적으로 십이운성 상당히 좀 많이 활용을 한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임수도 임묘되지만 임묘되는 묘지가 있죠. 요 신금도 임묘되거든요. 맞죠? 그럼 올해 기토일 간다. 입맛 없지요? 무슨 입맛 방금 지금 말한 거 들었죠? 입맛 없다는 거. 맞죠? 쌤 지금 뭐 내가 짜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맞죠? 나도 입맛이 없거든. 내가 원래 웬만하면 돼지국밥을요 안 남구거든요. 오늘 안 갔습니다. 입맛이 없어서 특히 무진달 지금 무진월이죠. 내 좀 살 좀 빠진 거 안 같습니까? 빠졌죠? 지금, 지금 무진달이 와가지고 무진장 빠졌어 지금 한 2kg 빠졌어요 지금. 그래서 좀 힘이 없습니다. 식신이 임묘되면요 몸도 좀 아파. 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임묘되는 거. 이게 내가 이 12운서 계속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그 정제가 임묘된다니까 또 기토는 임수가 임묘되죠. 그러니까 정제가 임묘되는 것도 이럴 때 그러니까 십운성은 자 이거 보세요. 기토가 진을 본다, 병화가 인을 본다 이런 경우는 딱히 육친에 대한 걸 많이 안 써요. 그냥 관계성만 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십이운성은 육친에 대한 해석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 식신과 정제가 진토에 임묘됐죠, 둘 다. 그러면 밥을 먹는데 입맛도 없는데 재성이 임묘됐답니까? 그거는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재성이 묘지가 됐다는 거는 그 재성의 강약, 힘이 떨어진 거지. 그러니까 재성이 힘이 약화되고 무진달이면 무토는 간대지거든. 그러면 급제는 힘이 붙고 정제와 식신의 힘이 빠져버렸죠. 그러면 급제가 강화됐죠. 그러면 비경급제가 무리지으면서 식제가 빠져나가니 호주머니에 1번 돈 나갈 일이 많다, 돈 들어올 일이 많다, 2번. 쌤 오늘 신입생 1번 잘 아시네. 감각이 있네. 아니, 다 얘기를 풀이를. 다 풀어요. 아니 그래도 2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뭐 어떤 사람은 3번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거기 얘가 1번, 2번밖에 없는데 3번 이런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하여튼 이쪽 공부하는 사람들 보면 좀 아주 개성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쌤은 지금 감각이 있는 겁니다. 그냥 식신하고 정제가 임묘됐다. 왜 묘지에 왜 들어갔습니까? 돈이 왜 묘지에 갑니까? 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묘지절제에 갔다는 거는 이미 다 젊은 세월 보내고 늙고 병들어가지고 내가 묘지에 들어간 건데 그게 약하다는데 그게 왜 약하냐 이런 분이 있어요 실제. 그러면 제가 이제 공부하지 마라. 나가 그냥 이별가를 부르자 여기까지다. 더 이상 공부할 생각하지 말고 이쪽에는 막 쳐다보지도 마라. 이쪽 세상은 쳐다보지도 마라. 나 얘기를 합니다. 묘지와 절지라는 개념은 힘이 완전히 꺾인 상태예요. 특히 절지라는 것은 묘지에 들어갔다가 절했다라는 거는요. 마디가 끊어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막 형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정제가 묘지절지에 됐다는 거는 현금이 자꾸 묶여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고급적인 스킬을 쓰면 어떨까요? 보세요. 묘지절지가 되는데 예, 을사년에 뱀사자가 떴는데 사중에는 병화가 있죠, 지장간에. 그 사는 오행에서 불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기가 세지겠죠. 그러면 병화라는 태양이 사라는 글자에서 보면 록이거든. 그러면 내가 이 12운성 개념을 잘 몰라도 용 선생 말하는 거 보니까 정제는 힘이 없지만 정의는 세진다. 이 뜻은 어떨까요? 재성이라는 종잣돈을 토해내고 돈을 지불하고 인성이 강화됐죠. 1번, 뭐 공부도 맞지. 돈 내고 공부한다. 아, 그 해석도 맞고. 두 번째, 돈 내고 문서를 잡는다. 맞죠? 이런 경우도 예, 그간에 모았던 적금 투자 같고 여기서 적금의 개념은 왜 적금이라 했을까요? 왜 적금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신입생 빼고 왜 적금이라는 표현을 써요? 정제라서. 정제는 뭐냐면 따박따박 모은 돈을 인묘, 절지, 토해내고 인성을 잡았다는 거는 모았던 돈, 대출금이나 연금, 적금 다 내고 분양권 잡아보는 거지. 이럴 때 문서 변동도 되겠죠. 이렇게 확장도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완전 고급 스킬. 기토가 을사년에 평관이 떴어, 하늘에는. 그러면 관을 띄운 상태에서 문서운이 들어오면서 돈이 나갔다는 거는 관이 떴죠. 여기서 관, 어떤 의미일까요? 관을 달고 온 문서예요. 여기서 관을 달고 온 문서의 특징은 뭘까요? 예? 1번, 브랜드가 있는 집. 2번, 브랜드가 없는 집. 브랜드가 없는 집이라고? 강박이 없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지금 브랜드 없는 집이라고. 2번 일하잖아요. 이 관이랑 내가 싸우자. 이거 유튜브에 올려야겠다. 이거. 관이라는 게 뭐랬죠? 그 사람의 명, 명함. 유명이잖아요. 유명. 관이라는 것은 유명, 인기. 내가 관이 있다는 건 뭐죠? 군대에 갔는데 별을 보고 충성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별이라는 간판, 배지 보고 하죠. 그게 뭐랬죠? 관이랬죠. 내가 관을 달고 문서가 들어왔다는 거는 그 집이 브랜드 있는 집이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통변술로 들어가죠. 쌤이 여기까지 이해가 되면 이제 뭐 사실 뭐 개업해도 되죠. 근데 을목이 기토 입장에서 을은 평관이란 말이에요. 여기에는 두 가지 해석을 돼요. 평관은 조금 어렵습니다. 재성이 설기되는 게 평관이거든. 정관은 재성을 보호한다는 뜻이고, 그러면 재성이 설기되면서 브랜드 있는 아파트가 들어왔다는 거는 분명 뭐다? 빚을 많이 내고 들어가요. 선물로 대출. 대출.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대출 부담을 안고 문서를 쓰는데 고정된 돈을 다 토해낸다. 자, 이게 이제 옛날에 영남 쪽에서 영남에서 활동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쓰는 통병술이에요. 당신은 내년에 문서 변동이 있어서 연금 등 이 돈 저 돈 끌어모아 갖고 고정소득을 지출하게 돼 있는데 브랜드 있는 아파트에 들어갈 것이니 금융 부담을 많이 안고 문서를 잡을 것이다. 이게 무엇으로? 십이운성을 같이 통변한 거예요. 근데 이제 십이운성적인 통변을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친과 십이운성을 같이 이제 쓰는 거지. 그러니까 쌤 이거 잘 기억해둬 있어. 관은 유명 아파트인데 브랜드 있는 아파트. 예, 이렇게 보죠. 간혹 막 브랜드 없는 아파트 아닙니까? 또 이런 사람이 간혹 이제 한 명씩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다 끌고 가잖아요. 예?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음? 여러분들이 나를 버릴 수는 있어도 내가 끝까지 데리고 갑니다. 쌤은 그래도 뭐 성실하게 그래도 출근은 잘 하시잖아요.
출근 잘 하시니까 항상 그 자리에 그 책도 노트 필기 많이 하시니까 요 잘 기억하이소. 평관과 정관. 그러니까 관이 있다라는 것 자체는 내가 어디 나갔을 때 폼 한번 잡아보는 글자예요. 그래서 남자가 관살이 좀 강하면 어떨 때죠? 좀 폼 한번 잡아보는 거예요. 관이 있다는 게. 예. 내가 만약에 관성이 강한 사람이면 제가 쌤들한테 이렇게 강의를 하잖아요. 그럼 이런 라운드 티를 안 입어요. 넥타이 메고 하겠죠. 근데 용 선생님 무관이야. 관이 없으니까. 넥타이 이런 걸 좀 매는 걸 좀, 이 좀 답답해요. 음. 그러니까 이 옷도 좀 편안하게 입고 하죠. 맞죠? 이해가 되죠? 이런 게 지금 12운선 공부하는 거예요. 이번 파트에서는 요런 홍염이 멋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천간지가 지지의 대대 관계에서 발생되는 신살에 대한 공부, 그 다음에 12운성에 대한 강약적인 거 있죠. 요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루어 보는 시간. 앞에 우리가 이제 5절, 지금이 5절인데 1절부터 4절까지는 뭡니까? 천간 10개, 지지 12개를 다뤘죠. 가벌병정 무기경신인계, 자축이묘지 성신유술. 천간 10개와 지지 12개가 갖고 있는 각자의 속성을 많이 공부했거든. 그러니까 쌤들이 처음 오늘 오신 분 쌤 같은 경우는 많이 공부를 하다가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앞에 것도 좀 많이 참조해보고, 육친이나 이런 거는 뭐 제 영상이나 뭐 펜과 같이 안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서 나름의 노트 정리를 많이 해 놓으세요. 그러고 항상 그 제가 쌤들한테 당부해 드리는 말은 명리 공부를 하다 보면 이론 공부가 다 돼야 이제 명리 개업을 해야 해서 손님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많이 보시는데 제가 항상 했던 말이 있죠. 음, 개업을 해갖고 실간을 하는 게 실질적인 공부가 되는 공부의 시작점은 실간을 해갖고 개업할 때가 이제 손님들 직접 받아볼 때가 그때가 진짜 공부고 그 공부를 하기 위한 발판 정도를 명리 공부를 통해서 이론을 쌓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제 좀 더 나아가면 이제 실전 사례를 많이 풀어보는 거고 실전 사례 많이 풀어보는 게 거의 실간 공부죠. 그러니까 실간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론적인 거는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가를 본인 스스로가 있죠. 항상 이제 일종의 이제 귀납이란 표현이 맞나? 복습을 하든 어쨌든 해서 그걸 계속 추리하는 연습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론 공부만 하는 공부에 시간을 너무 많이 뺏지 말고 실전 사례를 많이 해야 돼. 그리고 뭐 실간을 너무 많이 한다 해가지고 또 뭐 실력도 없는데 개업해갖고 실간을 많이 하는데 뭐, 이 뭐 되겠습니까? 이런 분들 간혹 있는데 제가 그 앞 시간에 말했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손님들이 기대감이 없을 거다. 용선생 같은 사람들한테는 기대감이 있어요. 용선생 같은 사람들한테는 네임밸류도 있고 좀 어느 정도 복비도 받으니까 하는데 선생님들이 처음 실간해갖고 뭐 아주 좀 저렴하게 처음에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손님을 통해서 배우는 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 상담을 할 때 따뜻한 상담을 많이 하세요. 오시는 분들이 항상 아픔을 많이 안고 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환자라 생각하고 내가 의사다 생각, 의사까지는 안 돼. 뭐 간호사 정도 생각하고, 어? 사회복지사라 생각하고. 그렇게 많이 하세요. 간혹 이제 저같이 좀 프로 정도 올라간 사람들이 볼 때 한 번씩 좀 이상한 사람들이 와요. 그러면 막 좀 한 번씩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게 사람을 상대하는 거라서.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쌤들이 그런 걸 좀 이렇게, 예? 이겨내가는 그런 것들은 쌤들 나름대로 그런 걸 다 이래 스스로가 습득해야 돼. 저도 이제 한 번씩 이제 마음을 못 잡을 때가 있거든요. 그만큼 이게 사람 상대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 좀 이게 전반적으로 이 12음성이 뭔지는 대충 오리엔테이션은 좀 짧게 하겠습니다. 재밌겠죠? 네. 네, 12음성은 재밌습니다. 뭐라고 제가 요 12음성 표를 하나 드릴 테니까 막 나중에 12음성을 야무지게 공부하면 제가 드리는 표 있죠? 그 요만한 표 하나만 갖고 있어도 웬만한 팔자를 봐요. 어느 정도. 상담은 돼. 이 양반이 갑진년에 왔을 때 저 사람이 무슨 의도로 왔는가 했죠. 그러니까 경금이 임수가 임묘되는데 갑목을 본 거잖아요. 근데 갑목은 편재죠. 편재가 들어오는데 진토에서 들어왔다는 거는 편재가 힘이 있죠. 자, 보세요. 식신은 묘지로서 힘이 없고
열심히 일하고 싶지는 않은데 편제가 들어왔죠. 그럼 뭡니까? 열심히 일 안 하고 큰 돈 벌 수 있는 건 없을까? 이라지. 음. 그래서 뭐 합니까? 투자를 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갖고 돈 버는 게 아니고, 막 누구누구한테 돈을 주면 저 인간이 1억 갖고 10억 만들어준다 카이. 한번 주볼까? 이러면서. 이해가 됩니까? 아. 이럴 때 이제 만약에 대운이 좋거나 팔자의 그릇이 좋은 모양을 갖추고 있으면 그때 진짜 땅 짓고 헤엄치듯이 종잣돈 큰 돈을 노력 없이 식신이라는 노력 없이 횡재수로 돈을 버는 것도 편재운인데 내가 그러한 행재를 부릴 수 있는 운이나 팔자가 아니면 편재가 들어올 때 뭐가 깨집니까? 편재가 들어오면 재극인이라고 하잖아요. 물론 이제 무토라는 편인이 간목에 의해서 깨지기도 하고 기토는 합에 의해서 묶이기도 하는데 편재라는 재성을 쫓다 보니 인성이라는 도덕성이 파괴될 때 재탐 개인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죄를 탐한다라는 것은 편재가 떴기 때문에 괴인, 인성이 파괴되는 것은 재성이 강할 때죠. 그러면 어떻게 보냐? 경금일간이 제다 신약인 팔자에 현재 뜨고 식실 인묘돼 버렸죠. 그러면 재탐 개인될 확률이 높죠. 자, 12운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실간 훈련을 하다 보면 대충 나오겠죠. 어떤 뜻인지 알겠죠? 이런 경우는요, 식신이 인묘되고 편제가 들어오니까 눈에 돈이 으르렁 으르렁 거려. 근데 인성이 깨졌다 아닙니까? 맞죠? 근데 이렇게도 보는 거예요. 인성이라는 게 금 입장에서 인성은 뭐고? 토잖아. 토가 깨졌죠. 토는 여기서 기초가 이래 중요한 거예요. 토가 오행에서 토는 뭐랬죠? 그 사람에게 신용.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의 신용이 깨진 거잖아요. 목극토 당한 거죠. 그래서 기초 공부가 잘 돼 있어야 돼. 그래서 팔자 해석이 애매할 때는 기초로 돌아가 버리면 의외로 답을 쉽게 구할 수도 있는데 이걸 무슨 비법인 양 접근해 버리면 안 돼. 명리학에는 뭐가 없댔죠? 비법이 없어요. 명리학은 돌고 돌면 결국은 기초에서 다 잡거든. 요게 비법이에요. 그래서 비법 찾아 산말리 한다고 막 이렇게 돌아다닐 필요는 없어요. 용 선생이 가르쳐 준 데서 반드시 답은 다 있어. 다만 뭐 못 찾을 뿐이지. 뭐 간이 왔는데 뭐 명예가 없다 해서 브랜드 없는 아파트로 이사 갑니다 이라고 그런 경우는 그런 경우는 이제 뭐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럼 좀 당황스러운 거죠. 몇 년 동안 이뭐 식신이 생간한다 해서 맞죠. 식신 생제인데 식신이 생간하는 생간은 안. 자 어디 할 차입니까? 12운성의 이해. 자 청광과 지지의 기운이 내놨죠. 그리고 시간의 변화 관계를 의미한다 했죠. 시간의 변화. 시간이 변하면서 발생되는 변화. 이게 이제 가장 많이 보는 게 뭐 예를 들어 갑이라는 것을 목이잖아요. 요걸 인간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자에서 인간과 가장 친밀하고 똑같은 기운을 주는 게 뭐라 했냐? 오행적으로 목이거든. 그래서 목은 오행적으로는 인간과 같은 기운인데 이 아이가 태어난 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가 어떻게 태어났다가 늙고 병들어 죽는 과정이 있죠. 이 과정을 치밀하게 관찰해서 12가지로 분류된 거예요. 난 이거를 누가 개발했는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내가 좀 더 꼼꼼하게 보면 뭐 누군지는 알겠지만은 제가 명리적으로 공부할 때 저 12운성이라는 거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떤 생로병사, 사람이 생하고 늙고 병들어 죽는다는 거잖아. 인간의 생로병사를 12가지로 쪼개버린 거예요. 그래서 생로병사의 이 기운을 천간의 글자가 어떻게 합니까? 지지에서 봤을 때의 생로병사가 일종의 뭡니까? 강약이죠. 생아지고 막 10대 때 막 힘자랑하면서 막 나무를 뽑을 기라고 어릴 때 보면 애들 막 나무 흔들고 가더라 아닙니까? 그런 애들 봤죠?
나무, 뭐, 감나무 떨어뜨리려고 막 흔들고 가는 거. 셈이 그랬네. 그러니까 보세요. 좀 적중됐죠. 나무, 이거라고 감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 늙고 병들어서는 못 하잖아요. 그게 강약이에요. 젊었을 때는 강한 거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문지방을 뛰어넘을 때 바삭 바삭 하면서 막, 이 뭡니까? 옛날에는 그 뭡니까? 그 뭐 이렇게 종이로 해갖고 이렇게 문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구멍이 뻥뻥 뚫린 집은 그 집의 아이들이 명랑하다는 거잖아요. 애들이 문지방을 뛰어넘을 때 이렇게 손으로 꽉 잡으니까 구멍이 뻐벅 나니까 그만큼 그 집안의 어린 아이들이 명랑하다는 것은 그 집안이 뭔가 좀 건강하고 활기차고 좋은 징조로 봤거든. 애가 요렇게 다니면서 문지방도 요렇게 건너고 조용히 있는 것 자체는 그건 애가 어른 형태를 내는 거잖아요. 그거는 아이답지 않은 걸로 봤지. 그러니까 이 생로병사의 강약을 보고 천간의 기운이 강하고 약함을 12가지로 표현하였다. 이거를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 갑일간 입장이면 해자축 임묘지 누는 만났을 때 자신의 갖고 있는 기질, 에너지를 펼치는 힘이 강화되는 흐름으로 해석한다. 이게 갑이라는 것 자체가 나중에 보면 해가 해월의 간목이다 이러면 이 해월을 장생지라고 보거든요. 장생했다. 장생. 맞죠? 장생지 아이가. 네. 해중의 간목. 그러니까 이때 장생하고 이 장생할 때 생했다는 거는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응애하면서 나오는 순간을 생지로 봤어요. 아기가 나올 때를. 그리고 자를 이제 목욕을 하고 애를 막 씻어주고 그다음에 간돼지가 왔다라는 것. 이 축이라는 시간대가 왔을 때가 이제 어느 정도 얘가 이제 사모간대를 쓴다. 어른 형태를 내는데 해자축, 인하고 묘가 오면 가장 그 기운이 강할 때 이걸 왕지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생하고 왕하고 죽는 걸 묘로 봤댔죠. 그래서 이걸 크게 보면 생왕묘로 봐요. 어떠한 기운이 생하고 왕하고 묘한다. 요 생왕묘에 강한 게를 삼합이라고도 해요. 삼합. 많이 들어봤죠? 우리 신입생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삼합. 저런 게 어떠한 기운이 생하고 왕성해지고 묘지에 들어가니까 인간의 어떠한 큰 흐름이 생황묘의 흐름 속에서 돌아간다고 본 거예요. 예. 그리고 묘가 되고 나면 절지에 들어가고 폐지에 들어가고 양지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생하여 왕하고 묘까지 넘어가는 요 생황묘의 세계는 어떤 세계냐? 인간계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세계죠. 요거를 이제 세속의 세계죠. 눈에 보이는 세계. 인간이 눈에 드러나서 보이는 이 사바 세계는 생황묘의 세계고, 이제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 내가 죽어서 극락으로 가거나 하늘로 올라가는 세계가 뭡니까? 절지가 됐을 때. 그리고 태지에 들어갔다가 양지가 들어오면 다시 잉태되어 갖고 엄마 뱃속에 들어왔다가 다시 성장하죠. 이걸 뭘로? 윤회로 봐요, 윤회로. 내가 이번 생에 생하고 왕하고 묘하죠. 묘했다가 절지로 넘어갈 때 있죠. 묘지에서 절지로 넘어가는 순간이 이제 완전한 비속으로 가버렸다가 거기서 다시 윤회라는 과정을 통해서 또 다른 또 어떻게 잉태가 돼갖고 부모님 밑으로 다시 잉태되어서 성장해서 다시 생하죠. 이게 윤회 과정이 돌아가요. 윤회 과정이. 그래서 인간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고 죽어가고 하는 이러한 세계는 생황묘의 세계로 봤죠. 그리고 절태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사람이 죽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이 절태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그래서 이걸 크게 보면 생황묘는 인간계에서 살아가는 세계니 양이 되고 죽어있는 음의 세계는 음양으로 이걸로 또 음양을 쪼개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는 좀 이해가 됩니까?
이게 십이운성이라는 게 따지고 보면 참 묘합니다. 어떻게 또 이렇게까지도 옛날 선생들이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음. 그래서 이제 요 십이운성이라는 게 이거는 이제 갑이라는 글자를 인간으로서 비유했을 때고 이제 이거를 실무적으로 볼 때는 뭐 갑을 이제 또 십이운성을 놓고 보고 을목을 십이운성을 놓고 보고 병화를 보고 하면 이제 이 글자가 팔자에 본인이 갖고 있는 지지의 네 개를 갖고 있죠. 요 네 개의 글자에 태어난 일간을 중심으로 어떠한 기운에 배치되어 있느냐. 그리고 운에서 들어올 때 이 일간이 이 운의 작용은 또 어떻게 작용이 되느냐. 이게 대운, 세운, 월운도 돼요. 월운까지도 다 영향을 받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는 거죠. 아. 그러니까 지금 달이 무진달이 오니까 용 선생이 무진장 힘들더라. 급제가 득세하고 식신생제가 안 되니 자꾸 호주머니에 돈 나갈 일이 많더라. 그러니까 뭐 누가 가족이 돌아가셔갖고 상갓집에 가는 것도 돈 나갈 일이죠. 이 급제가 왔다는 거는 어쨌든 도둑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호주머니에 돈 나갈 일이 많이 생기는 거지. 이런 게 이제 운을 감명하는 거예요. 자, 팔자 원명에서도 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이운성 간법을 정말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은 정말 팔자를 12운성만 봐요. 딴 거는 그냥 12운성에다가 육친만 붙여서 보지. 여기에 격도 안 보고 용신도 안 보고 막 only 12운성만 붙이는데 그래 해도 막 부산 시내에서 이름 날리는 도사님이 있다니까. 그분은 막 격국이고 용신이고 아무것도 몰라. 모든 걸 이 12운성만 주구장창 한 연구해가지고 요것만 지금 근 20년째 롱런하면서 이것만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래 중요하다니까. 선생님 좀 이해가 됩니까? 우리 그 신입생 좀 이해가 됩니까? 아, 내가 최대한 이렇게 우리 동료한테 얘기하듯이 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모르면 또 이야기해서 또 잘 모르는데 네, 다 알고 있습니다. 얘기하지 말고. 질문하셔도 됩니다. 우리 줌 수업 쌤들도 뭐 좀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면 됩니다. 내가 진도는 알아서 맞추니까. 그 줌 수업 쌤들도 좀 이해가 돼요?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어? 다 음소거 됐어요, 지금. 일단은, 힘의 강약이랬죠. 예. 그래서 강약으로서 보는데 단순한 길흉의 문제를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쌤들이 이게 12운성을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잘 쓰기가 쉽지 않은 게 만약에 있죠. 팔자에 뇌사주에 이런 걸로 한번 보세요. 이런 식으로 재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 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팔자에. 그러면 기름진 기토, 안 그래도 물이 많은 습토가 수분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어떨까요? 이게 논밭에 빗물이 너무 고여 있으니 제대로 된 논밭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기토가. 수가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이번 달 같은 무진달이 오면 어떨까요? 이 왕한 물이 좀 어떻게 이 무토에 의해서 말라지겠죠.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십용성적으로 보면 이 진이 들어왔잖아요. 묘지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임수가 묘지에 들어간다는 것도 이 진토가 수분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기토가 물이 과하여 병들었는데 진이 와서 수분을 싹 빨아준 거죠. 그러면 어떨까요? 기토 입장에서는 맑아지는 거예요. 이게 흙탕물이 되어가지고 기토가 논밭으로서의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가 이런 다룬이 딱 와서 이 진이 수분기를 말라주니까 괜찮은 거지, 이럴 때는. 그러면 이런 달도 괜찮은 거예요. 이 사가 와가지고 이게 재성이 절제해 왔다라는 거는 수분을 싹 말라주는 효과가 있거든. 그리고 이 기사달에 이 뱀사자가 뜨는 것도 이 사하가 불이잖아요. 이 하기가 들어왔다는 것도. 이것도 이제 지장간 이론을 쓰면 사중의 병화가
사하에 이게 오행상략으로 보면 강하거든. 그 일이 되면 이제 요런 단어 또 좋은 거지. 그러니까 이 재성이라는 기운이 무진에 꺾인다, 힘이 약화된다는 표현을 봐야지. 이 재성이 묘지에 들어가서 재가 묘했다고 무조건 안 좋다는 게 아니겠죠. 이런 구조에서는 오히려 이게 낫죠. 그러니까 밑에 보세요. 단순한 길흉의 문제로 접근하지 말아 해놨죠. 이 팔자를 볼 줄 알아요. 그래서 12운성은 초급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이론이 맞죠? 초급이라고 보기에는 12운성 어려워. 그래서 중급 이상이에요. 왜냐? 오행에 대한 것도 좀 알아야 되고, 물이 많다. 다자법, 무자법. 수가 많다. 물이 많다. 다자법. 재성이 많다. 다자법. 제다신약이잖아요. 이러한 제다신약으로 기토가 병들어 있는 팔자는 무진이라는 글자가 들어오는 게 오히려 팔자가 맑아지는 효과 때문에 기토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게 이제 12운성의 논리이다 보니까 12운성은 조금 까다롭습니다. 쉬운 것 같은데 까다로워요. 그래서 12운성은 선생님들이 실간 노트를 만들어 갖고 많이 봐야 돼. 그러면 이제 손님들 오면 떠들 말이 많거든. 떠들 말이 많아요. 그래서 요런 구조들은 이런 사람들이 아픈 사람이 오면 어떨까요? 아픈 사람이 이렇게 오면 기토가 물이 너무 많아서 기름진 옥토에 수가 많아서 흙탕물이 되어서 몸이 아팠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몸이 언제 호전이 되냐? 수분을 진토가 빨아당길 때 팔자가 싹 맑아지죠. 무진달부터 건강이 회복된다. 이렇게도 보는 거예요. 자, 건강운도 12운성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그냥 육친으로서 급제운에 몸이 좋아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수분을 메말랐듯 수분을 땡기는 거예요. 이게 12운성으로 접근할 때. 12운성은 상당히 공부하기에 매력이 있다. 뒷장에 한번 볼까요? 진사오미 구간을 운에서 지나가며 오행적으로 수가 약화되니 이건 이제 그냥 참고로만 읽어 드릴게요. 그럼 수를 재관으로 쓰는 사람은 사회적인 활동성의 위축을 가져오니 활발한 활동은 제한된다. 그러니까 이제 진사오미가 오면 오행적으로 수가 약화되니 이러한 운의 변화에 따른 제한된 조건이나 환경의 기운이나 운동을 팔자 자체의 간지를 보고 운의 흐름에 따라 간지의 기운을 읽어낸다. 운의 흐름에 따라 간지가 갖고 있는 무엇을 기운을 읽어낸다 했죠. 자, 그러니까 제가 용 선생이 이런 구조죠. 이 팔자에 이 정제를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정제를 보고 있는데 딱 대운이 오대운인기라. 그러면 정제가 오에서 나중에 이제 12운성 이거 보면 알겠지만은 태지예요. 태. 정제는 태지에 들어가고 식신은 팔자 원명이 없어도 식신이 있다고 딱 보면 오해 이것도 뭡니까? 태진가 하여튼 힘이 약하죠. 신임이 딱 오대운의 힘이 약하고 이 진에 의해서 무토가 있죠. 이 급제는 왕지가 된 거야. 그러면 기토가 오대운에 비경급제는 왕지를 얻어 등유하고 식제는 한없이 약화되니 1번 오대운에 집이 망했다. 2번 오대운에 승승장구했다. 도저히 모르겠다. 3번. 쌤, 우리 신입생 다 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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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쌤은 괜찮습니다. 이 오대운이라는 게 급제가 강화된다는 건 이 도둑이 출몰한 거죠. 이 도둑에 의해서 재성이 약화됐죠. 그리고 식신생재가 12운성에서 꺾여버렸죠. 이래 되면 이제 오대운에 이제 경제적인 어떤 실속이 없는 거예요. 음. 이때는 이제 이 진토를 잡아주는 게 급제를 잡아주는 거는 뭡니까? 정관이죠. 급제를 항상 눌러주는 힘은 정관에 있는데 정관도 오대운의 사지거든요. 그러니까 식재간이 다 오대운이 약해요. 근데 오대운의 육친을 보니까 이게 편인대운이거든. 그러니까 편인대운이 왔다는 거는
육친법상으로는 식신이 꺾인 거거든. 날개가 꺾인 거거든. 기토가 오대운의 날개가 꺾이고 식신생재가 무력해지면서 관성도 힘이 없고 급제만 발호를 하니 편인에 먹을 게 없는 운에 급제에 의해서 재성이 깨져버리잖아요. 이럴 때 이제 재파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급제가 많은 팔자일수록 이 사주를 봤는데 급제가 만약에 중중해버렸다. 이러면 이거는 막 백발백중이지. 맞죠? 급제 힘 다 받아버렸잖아. 가면 이 급제가 어떻게 재수를 바로 치푼단 말이야. 항상 극하는 글자를 공격하거든. 급제는 재성을 박살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논리로 봐버리면 뭐가 필요 없습니까? 재관이 우리가 밥을 먹고 사는 수단인데 재관이 귀한 구조에 이렇게 주변 글자에 도둑놈들이 발호를 했다는 거는 팔자에 무엇을 격이나 용신을 안 보더라도 이 간지에 대한 글자들에 대한 해석만 잘하면 12운성으로 운을 볼 수가 있겠죠. 이래서 12운성이 무서운 거예요. 그분이 20년 농런을 하는 이유가 있겠죠. 이런 논리를 봐서 그 사람의 운기를 간파해버리니까 손님이 줄을 세우겠죠. 그래서 이래 보면 격도 안 잡는 거야. 아, 이 운이 왔네. 주변 간지의 강약을 다 보는 거예요. 천간에 있는, 지장간에 있는 거는 속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 갖고. 그래서 천간에 있는 이 십간에 있는 글자들의 오행, 육친, 강약만 볼 줄 알면 뭐가 약화되고 뭐가 세지는 관계만 잘 보면 이 운에 다 간섭을 받는다고. 그래서 우리 공부할 때 뭐라 했죠? 운이 임금이라고 했죠. 저 운에 의해서 모든 게 다 이렇게 영향을 받거든. 이 운이 임금이고 각각의 간지들은 다 신하와 같아요. 그러니까 이놈의 신하들이 이 운의 반응을 다 할 거 아닙니까? 오, 대운이 왔다. 무토는 왕지요, 기토는 등록인데 정제는 태지가 됐죠. 그러니까 재성이 깨져버렸잖아. 이해가 됩니까? 이런 논리로 접근하는 게 십이운성. 쌤 지금 막 느낌이 좋죠, 지금. 느낌이 안 좋습니까, 지금? 쌤 재밌죠? 재밌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조금만 지금서 좀 쉬다 할게요. 여기서 한 5분만 쉬다 하겠습니다. 재미가 없다?